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텐션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반등을 반 정도는 이제 해줬기 때문인데 어제 9.11 테러 때 하락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적인 하락을 겪었는데 어제 전화도 엄청 받으시고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뭐 작가분들이 출연 요청이 엄청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게 중요하겠지만은 네.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론 이례적이고 대폭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그렇긴 했지만요. 뭐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잊을만 날들이 좀 하면.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또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는 어떤 과정? 과정이냐면 네. 지수에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시장이 예전부터 우리 시장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돗대기 시장이다,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뭐랄까 비판, 비아냥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이 이제 바이아우로 소위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하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에 다 되겠어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일본하고 우리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무려 2년 동안 이 거버넌스 개혁의 초창기에 2014년부터 15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도 그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혁과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법 개정 언제 시작했습니까? 작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7월에 1차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반년 지났어요. 이 반년 동안 다른 국가들은 2년, 3년씩 걸린 거를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환호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고요. 또 그만큼 또 급등한 부분만큼 또 내려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거에 대해서 올라간 거는 또 좋고 내려가면 또 걱정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야흐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은 계단식으로 오르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시장은 이렇게 사선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S&P 500은 그렇게 오르잖아요. 선형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잖아요. 선형적인 시장으로 돼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우리 시장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는 처음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경험치가 없다는 건 시장도 경험치가 없지만 이렇게 우리 시장이 밸류업 정책을 쓰면서 6,300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저도 처음 봤고요. 제가 올해 30년 됐는데 이렇게까지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는 과정 속에서 큰 변동성이 생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런 변동성은 좀 없어지겠죠.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급등락이 이제 앞으로 없을 거냐?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과정 속에 있으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큰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다만 하루에 12%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변동성은 점차로 줄어들겠죠.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악재 또는 호재가 있었을 때 크게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또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처음 당하는 일이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떨어질 때 예전에 팬데믹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한번 때렸어요. 근데 몇 대 때릴지 몰라. 처음에 되게 아파요. 힘듭니다. 아프죠. 예, 그런데 넌 10대만 맞을 거야. 그러면 한 세네 대 맞고 나면은 좀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난 이제 요만큼 맞을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았어. 이러면 그 뒤부터는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 않고 나도 마음의 각오를 한다는 거죠. 이 시장이 똑같아요. 처음에 맞을 때는 이렇게 맞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제 팔 때도 요번에 봤기 때문에 막 팔지 않아요. 살 때도 막 따라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변동성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고점으로부터 코스피가 한 19% 하락을 해서 또 반등도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18% 하락하고 오늘 9% 반등, 한 50%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런 큰 변동성을 줬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반등을 오늘 주었으니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6,300포인트를 돌파하고 다시 7,000원 향해서 갈 거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러면 급등할 수 있을까요? 전쟁 종료한다고 이제 선언해버리면. 그러면 악재가 있었을 때, 악재가 해소될 때는 오히려 더 세게 올라가는 특징을 갖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S&P 500이 박스권으로 계속 있었는데 여기서 조기전으로 끝나면서 3월 안에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S&P 500이 신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는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신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게 호재성, 이제 악재가 그냥 단기간에 해소가 되면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갈지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지금 누가 단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언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쪽 중동 지역 전문가분들의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앵커님도 들으셨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애써서 이거를 3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4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보도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식시장 안에 있는 뉴스는. 근데 주식시장 밖에 있는 뉴스는 안 그래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빨리 끝나가지고 신고가 다시 날 거야. 그래서 난 거기에 베팅할 거야. 이렇게는 어려운 거고 또는 이게 장기전으로 가서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이제 고점 찍었고 이제는 시장은 이제 추세 하락분이 안 남았어. 라고 하는 것도 단정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맞았을 때는 아프지만요. 악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악재를 뭐라고 합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악재 맞지만 우리는 반영했어. 그러면 K 상수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작에 이제 3일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점차로 올라갈 때도 급하게 안 사고 내려갈 때도 급하게 안 팔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이 박스권 5천에서 6천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가격의 조정이 아닌 기간의 조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간의 조정이 거치고 나서 이제 눈치를 보겠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위쪽으로 갈 거야, 아래쪽으로 갈 거야라고 방향을 잡으면서 거기에 한쪽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것은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서 즉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가장 좀 높게 그래도 보고 계시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는 너무나 좀 긍정 편향된 이런 부분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낙폭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었잖아요. 예. 전쟁 이슈가 트리거가 됐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이 정도 빠지는 건가? 뭐 그 정도로 에너지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우리가 의존도가 높아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다 너무나 이유가 맞지만 예. 가장 큰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그 주식시장은 뭐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악재 빠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다 갖다 붙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주식시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식 투자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온갖 세상의 일을 다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거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바스켓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바스켓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코스피의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다시 이것을 줄이거나 또는 숨길 수 없는 게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그냥 흔적이에요. 사람들이 거래한 흔적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요. 조금 주봉으로 오시면은 우리 시장이 작년 6월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6월부터 1차 상승을 했어요. 3법 개정 얘기를 하면서 조정부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2차 상승을 했는데 이때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 3차 상승이 됐고 이때는 ETF 대세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3차 상승이 있었고요. 그때 조정을 보이니까 5,000포인트 아래 떨어지니까 역시 봐봐 우리 시장 안 돼. 이랬었는데 6,300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5,000 위에서부터 6,300까지 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걸 다시 일봉으로 가서 보면요. 이 5,000포인트 더 넘어서서 한 번 조정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네. 5,000포인트에서 5,000에서 5,200 조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을 보세요. 아. 이 거래량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이 거래량에 대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생긴 거잖아요. 뭐 두 배 이렇게 거의 2배 이상씩 되네요. 거래량이 네네네.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ETF 영향이라고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ETF 역시도 여튼간에 거래량이 느는 거죠. 거기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든 매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흥분했다는 거거든요. 아. 이 급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생겼다는 거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잘 보시면 2월 둘째 주부터 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월 둘째 주부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왜 지수가 5,000에서 5,200 사이에 1차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매수는 이게 급한 매수예요. 이게 급한 매수는 자칫 잘못하면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는 이걸 이제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유식하게 표현하면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이걸 가치 평가 이런 걸 떠나서 아주 급하게 들어오는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위험 신호로 작용을 좀 한 거고요. 이 급하게 올라왔던 오버슈팅이 제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 이게 제자리에 온 거고.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뭐냐? 그건 오버슈팅의 제자리가 아니고 그건 다시 저평가 또는 이제 과매도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좀 해내려고 지금 시장이 이런 이제 작용을 좀 이뤄주고 있는 거고 그 질문의 답변을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도에 오버슈팅이 되면서 과매수, 소위 급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이러지 않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고 예전처럼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있으면서 특별하게 막 급한 매수가 없었다. 그럼 이런 하락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급한 매수로 인해서 급한 매물이 생긴 거고 또 이때 아마도 미수거래도 있었고 CFD도 있었고 또 신용도 있었고 막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그냥 전부 다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어저께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제 점심 때 SK하이닉스가 아침에 약하게 시작해서 강보합까지 플러스권에 잠깐 갔었어요. 어저께 오전에 잠깐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후에 폭락해 버렸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어제 중간에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후 들면서 마이너스 8% 가니까 서킷 브레이크 되면서 그러면서 막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 이후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그냥 빠진 건 뭐냐면 순수한 매도가 아니고 대부분 로스코드 아니면 반대 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산 것에 최에서 급하게 내려온 게 어제 같은 현상이 이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버슈팅, 급한 매수 네. 이런 부분이 차트에서도 좀 여실히 거래량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근데 어제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사님,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 네. 우리가 이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네. 이거는 정당화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새로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이제 막상 터지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이제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맞으니까 네. 요번에 한번 아픈 네. 건데 그 맞은 게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그런 텍스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냥 먼저 순서 상관없이 그 네, 부분도 좋아요. 그냥 잠깐 네.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디 있나? 뭐 이런 거 있어요. 폭락 시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해요.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끝났으니까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아니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공부를 같이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만약 이게 시장이 급격하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충격이 뭐 때문인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는 전쟁이냐 지진이냐 아니면 기업이 파산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거냐 아니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럼 더 빠질 거예요. 더 길게 빠지고 30% 40%까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거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둔화된다는 건데 글로벌 경제 자체에 둔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가 오르고 물동량이 거기 호르무즈 해협 뭐 또는 저 그 위에 있는 해협까지 다 봉쇄해가면서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교역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될 거 아닙니까? 즉 실물 경제에 충격이 주면서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은행들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경기 침체 사이클을 타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충격이 나타나면은 이게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거냐 아닌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굳이 계속 여러분 그 뉴스를 잘 보시면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저는 지금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나라 경제방송도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동발 위기, 뭐 이란 사태, 뭐 중동 사태, 왜 이란 이렇게 사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왜? 이거 전쟁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주식시장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안 무너지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충격이 실물 경제에 충격이 주는 장기전이 되면은 이거는 반등 주었다가도 이제 질질질 흘러내려가면서 길게 하락하고 더 깊게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근데 외생적 이벤트 충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쟁, 테러, 정치 이벤트, 팬데믹, 뭐 지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같은 경우에 폭락했죠. 다시 원위치했어요. 그냥 원위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그때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날도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러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그걸 보면서 뉴스에 보면서요. 그래서 그날 거의 하한가였어요. 아침에 전부 다 하한가였어요. 그렇지만 회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나 미국의 경제에 충격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단기적으로 3월 안에 끝난다. 그러면 유가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유가가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길게 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외생적 이벤트 충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초기에 공포가 일어나지만 펀더멘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포로 인한 과매도가 있지만 매수 위기로 잡고 곧바로 원위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게 기준이 단기전으로 짧게 끝날 거냐 장기적인 전쟁이 될 거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거를 베팅을 하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사이에서 수급이나 흐름만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굳이 이거를 실물 경제에 충격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월가도 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어제 이렇게 급락한 거는 수급이나 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충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저의 인사이트로 봤을 때는 이거 길게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 못해. 인플레이션이 발생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선거는.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죠. 미국은 물가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도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되면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곤혹스럽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네. 타코 아시죠? 타코. 트럼프가 물러선다는. 타코가 언제 발생하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 4.3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그냥 물러섭니다. 심지어 만약에 조금 과하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바로 그냥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막대한 부채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계속 이자 수익이 나가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면 안 돼요. 물가가 올라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유가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이것을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란 측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중국이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하고 이란은 또 달라요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이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또 얘기는 좀 다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거 계속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별로 얻는 것도 없이 나중에 계속 질질 끌고 간다. 이거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아마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거나 진짜 어떻든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끝내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장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면서 월가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그래도 버티고 있고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폭락 시에 뭐 이 주식을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 네. 나온 김에 요까지 뭐 뒤에 맞아요. 거까지 한번 네네네. 말씀을 좀 네. 읽어드리면요. 네. 일단 공포가 극단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게 빠졌을 때 사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루 빠지고 그 다음날 곧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아주 약한 이벤트이고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날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첫날 급락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로스컷이 생기고 포지션 정리하고 파생 상품에서 해지를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반대 매매가 그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반대 매매의 청산,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틀을 빠지든 3일이 빠지든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할 때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분할 매수해라는 말도 저도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으로는 솔직한 심정은 조금 비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할 매수라는 네. 얘기는 뭐냐면은 더 빠질지 여기서 반등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내가 자신이 있으면 버팅하는 건데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더 빠질지도 모르니까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도도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그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 조건을 한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장이 외부 충격으로 해서 급락을 하잖아요. 무조건 지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오늘 종목들 잘 보세요. 오늘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개별 종목의 성장 이슈로 해서 혼자 따로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오히려 ETF로 돈이 들어오던 아니면은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던 해가지고 시장의 대표 주도 종목이었거나 주도 섹터였거나 했던 종목들, 그 중에 대형주들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오늘 예로 들면 오늘도 어떤 게 그렇게 있었어요? 움직였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네. 그동안에 반도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요번에 3월 2일하고 3월 3일날 이틀 동안 빠지는 동안 방사일 이런 쪽 빼놓고 일반적인 섹터에서 가장 셌던 섹터가 어디냐면 반도체 소부장이었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다 25%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전부 다 두 자릿수 올랐지만 25% 이상 오른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하고 우주항공뿐이 없어요. 네. 나머지들은 다 10%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움직인 거는 그만큼 그동안에 얘가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이슈가 돼서 굉장히 좋았던 시장의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들, 대표 종목들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서두에 질문 주신 거에 여기도 써놨는데 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바운드 확인입니다. 리바운드 확인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입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요. 네. 자, 오늘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오늘 거래량이 보니까 어제보다 거래량이 어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거래량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굳건하게 있었던 거예요. 만일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작았다. 그러면 오늘 사면 안 돼요. 또는 오늘 팔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데 되고. 비슷하네요. 예, 이제 비슷하죠. 네. 만일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훨씬 증가하면서 양봉 줬다. 그러면 이거는 확신을 갖고 더 따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 거래량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세게 올라가느냐 이런 리바운딩을 보는 게 거래량을 보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반등의 폭입니다. 반등의 폭. 이 계산할 때 이 꼬리는 빼고요. 이 양봉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6,307포인트고요. 제가 내일 방송 때문에 이렇게 전자계책을 눌러놨는데 지금 네. 암산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가는 5,093포인트예요. 네. 요 빠진 폭이 절대 수치 말고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8.2%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18.2%가 그 정도 됐고요.
그런데 반등이 오늘 9.6%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이에요, 반. 그렇죠. 반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있죠. 오늘 반등을 했지만 4%로 5% 반등하죠. 그럼 내일 빠집니다, 이거. 반등이 약하면 거래량도 없이 반등이 약하면 빠져버린다고요. 왜? 내릴 때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놓고 살 때는 미적미적 사? 이거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이 50% 위로 특히 이 갭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 갭의 종가가 5,791포인트예요. 그럼 5,791포인트를 내일 곧바로 넘어선다 그러면 이 시장이 되게 세긴 시장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되는데 내일 여기를 넘기지 못하고 이 밑에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여전히 조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락하고 나서의 반등은 자,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됐으니까 이제 지지하고 저점은 형성했어.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고 이후에는 이 반등의 힘을 봐야 되는데 그 힘은 반등의 폭과 거래량으로 판단을 한다. 거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5791 기억해 둘게요. 5791까지. 갭을 일단 네. 메워야 네. 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일단은. 그러면 지금 어제 넘어져서 예. 피가 막 났는데 예. 그 피가 오늘 일단 멈췄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딱지가 잘 앉아서 예. 새살이 돋을 것인가? 예. 아니면 거기 진짜 더 크게 넘어져 아픈 데가 더 상처가 돼서 막 크게 떨어질 것인가가 이제 내일 기준으로 조금 이거 별거 아니라고 갈릴 생각했는데 수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상처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의 리바운딩의 힘을 보면서 확실히 판단하는 게 더 좋은 것이지. 오늘 그러면은 안 사고 내일 사야 되느냐?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거는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언더슈팅된 부분으로 인한 자유 반등의 개념이 오늘 굉장히 네. 큰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 1월 2일 날 사냥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물론 네. 지수가 6,3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네. 종목이 수두룩하게 화면에 쫙 보니까 다 25% 이상씩 상승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주식사 우리나라 주식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처음 보는 현상을 지금 오늘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처음 보는 현상이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빠질 때도 이례적이지만 올라갈 때도 이례적이라는 거는 이건 평상시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평상시와 다르다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를 가치 분석으로 평가할 겁니까? 네. 해석을? 못하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와 수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례적이다. 저는 어제 야간 선물 보면서도 와 8% 올랐나요? 상한가. 8%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해놨는데 아침에 그걸 기술적 상한가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아침에 시작할 때 곧바로 15%씩 20%씩 뜨지 못합니다. 8%가 상한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8% 상한가 딱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캡처를 해놓고 이제 저도 깜짝 보관하려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보관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보관한 건 뭐였냐면요. 2개 보관했는데 하나는 우리 선물이 하한가 간 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선물이 하한가 간 날이 있습니다. 종가에 하한가에 끝난 거. 그런 거 캡처 좀 해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봄에 했는데 그러니까 98년, 99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상한가 간 날.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죠. 이걸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면서 해석을 막 하고 그건 다소 무리가 있다. 결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사님도 캡처를 해놓고 네. 이런 시장이 있나 할 만큼 지금 이례적인 숫자들이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궁금한 게 네.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기관 수급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좀 정확하게 갈리고 네. 오늘 코스닥이 훨씬 더 그 반등 탄력이 좋았고 네.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일단 먼저 네. 다시 차트로 가봐서 네, 아까 좋아요. 차트를 볼게요. 네. 업종 차트 보면요. 이거 지금 이 코스피가 물론 아주 차이가 크진 않지만 코스피가 아까 제가 이게 9.6이 반이니까 18.2%가 빠졌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노트북을 또 새로 해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좀 이거 드릴게요. 노트북을 미리 좀 하면 제가 세팅을 해놓으면 시간이 안 걸리는데 네, 저희가 좀 해놓을게요. 이게 지금 네.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은 18%가 한 16% 정도 빠졌어요. 고점에서. 일단 낙폭 자체가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당연히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야죠.
코스피보다 더 코스피가 안정된 시장이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번 이틀 동안 하락에 낙폭이 더 작았어요. 또 하나는 2일 날 하락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이날 코스피는 아침부터 빠져갖고 그냥 계속 빠졌어요. 그런데 이날 코스닥은 어땠냐면 오전에 플러스였습니다. 이날 보시면 플러스 1.92%였어요. 2일 날 빠진 날. 그러니까 네. 코스닥은 상승하다 빠진 거예요. 그냥 맞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이 벌써 움직임이 다르죠. 코스닥은 상승만 전 진짜 기억나요. 예, 그리고 네. 오늘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세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장은 코스닥이 기대가 더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수급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4,600원 매도 현재 기관들이 1조 8천억 매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숫자가 거래대금이 몇십 조씩 되는데 왜 요것뿐이 안 되냐? 이거는 사고 팔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사거나 일방적으로 팔기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수급으로 다시 돌아가서 외국인 보면 8,500원 매수죠. 기관도 오늘 7,000원 매수죠. 금융투자도 오늘 3,700원 뭐 ETF로 들어왔겠죠. 매수죠.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코스닥 사는데 개인만 팔고 있어. 그러면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일 날 빠진 것도 그렇지, 전체 하락폭도 그렇지, 오늘 상승폭도 그렇지, 수급도 그렇지. 아, 시장이 코스닥에 뭔가 기대하는구나. 근데 코스닥이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3월 10일 날, 3월 17일 날 나올 코스닥 150 액티브 ETF에 네.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고요. 그게 보통 코스피가 보통 15조, 20조씩 한 ETF에 지금 편성 AUM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여의도의 소문이 뭐 3조 이상, 뭐 5조, 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대기되어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한 9배, 8배에서 9배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에 이 정도 자금만 들어오더라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5,000포인트 넘어서 훌쩍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공약이나 아무튼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할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또 볼멘 소리 듣고 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이제 연구에 또 골도를 하겠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탄력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확실히 기대감이 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어제 막판에 외국인 또 약간 이제 매수 쪽으로 바뀌면서 요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저는 코스피에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뭐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1일째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팔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그런 것도. 네, 네. 0419. 오늘 코스피에서 산 주체는 또 이제 개인이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930이죠.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들이 이게 팔고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요. 네. 지금 오늘은 3,300원 팔았지만 이게 보면 3조, 4조, 5조, 6조가 아니죠. 2조씩이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례적인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매도를 한 20조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얼마인지 대충 봐도 이거 지금 이틀만 이게 8조입니다. 여기 10조, 12조, 13조, 16조, 이 17조쯤 되네요. 여기 요것만 보더라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예전부터 설명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위험자산을 상당 부분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만 들어와 있는 외국이 아니고 글로벌 펀드들이에요. 글로벌 펀드들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마이콘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한번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마이콘 테크놀로지 이 메모리 시대이긴 분명히 맞지만 밸류로 보면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보다 고평가예요. 엔비디아는 헤매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고평가는 이제 다 고평가 밸류는 이제 다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정 평가 수준까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야 그러면 글로벌리 반도체 비중이 이만큼 또 주가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전체에서 20% 있는데 20%에서 한 5% 줄이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7조 원씩이나 거래가 됐던 것은 블랙락의 EWY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즉 기관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SK하이닉스가 나빠서도 아니고 마이크론이 뭐 좋아서 걔는 사고 얘는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펀드에서 ETF는 또는 IT 펀드에 또는 ETF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의 매도가 나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걔들은 조그만 돈인데 선진국 지수나 아니면 MSCI 전체 지수에서 그들은 작은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는 그 매도가 훨씬 더 우리 시장에 매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특별히 나빠서 뭐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그동안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닌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급등을 한 섹터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지. 우리 시장이 이제 고평가 됐으니까 이제 다 팔고 이제 우리 비중 줄이자 이런 매도의 개념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이사님,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어쨌든 좀 끌어갔던 측면이 있고 거기에는 이익이 뒷받침된다라는 논리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었고 근데 삼성전자 지금도 보여줬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개인은 삼성전자 올라갈 때 이제 못 탔던 분들은 사실 이번에 급락으로 뭐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 투톱 그런 상황이고 오늘 소부장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흐름이 있었고 코스닥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요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부터의 좀 투자 전략을 인사이트가 좀 있는 걸까요? 힌트가? 그렇죠. 일단은 지금 반도체에 매도하는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또는 업 사이클이 고점 찍고 내려가는 기 때문에 얘들이 파는 거냐? 수급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영업이익을 뭐 430조에서 460조 FM 가이드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런 수치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520조, 590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 방송, 제 방송을 늘 보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높게 모든 수치를 높게 안 해요. 저는 그냥 중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430조에서 460조예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430조에서 460조 정도를 보는데 멀티플 12배를 430조에다가 곱하고 460에다 곱하면은 5160에서 5590이에요. 멀티플 13배면 5590에서 5980이에요. 이게 500점은 완전 달라지겠죠. 590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천 위입니다, 이게. 이 계산이. 그래서 7천 얘기가 나오고 8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만 그냥 예전에 있었던 약간 보수적인 걸로 계산을 해봐도 5160 하단에서 5980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야, 이거 5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이거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예상 영업이익을 추정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줄어들면 어떡하냐라는 게 이제 가장 고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이런 전쟁으로 가야 돼요. 이런 전쟁이 단기적으로 가든 장기적으로 가든 간에 뭐 이게 뭐 한 달이 아니고 두세 달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430조에서 460조까지 바라보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의 영업이익 전망이 줄어들까요?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장기전으로 가가지고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정도까지 막 교육이 어려워진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반도체는 배로 안 나릅니다. 비행기로 날라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이익이 감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리즈너블하게 우리 요번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굉장히 낮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520에서 590까지 이게 세게 부르는 증권사들 많이 그렇게 불러요. 이건 우리 교보증권 뷰가 아니에요. FM 가이드의 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온 거죠. 지금 앵커님 말씀 중에 그러면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은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저평가 국면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쪽이 반도체인데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는 빠지면 올라올 때 굉장히 세게 올라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투톱이냐 소부장이냐 이런 것도 또 근데 생각은 해봐야 되고.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아. 그것도 지금 답변을 오케이. 드려볼게요. 네네. 중간중간에 조금 네네. 왔다 갔다 하긴 네네네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네. 설명하시니까 잘 들으시겠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P 곱하기 Q에서 P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가격.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P의 가격은 점차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등하면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요번에 1분기에도 100% 가격, 디램 가격 올린다고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전분기 대비 100% 올렸는데 그러면 2분기 가서 또 여기서 100% 또 100%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둔화되는 거예요. 그 상승 폭이. 유리에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으로 인한 상승은 조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주가도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격적 증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보다 좀 빨리 하고 그래서 양산을 좀 더 단축시켜서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곧바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로 갔냐면 P가 아니고 Q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전체 이익을 끌어올리는 단계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 아직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서서히. 미래에 그렇게 갈 것을 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를 그걸 땡겨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설의 최대 수혜는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소부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부장이 이번에 그렇게 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또 좀 소화하고 싶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계속 좀 가볼까요? 수평 이동, 가지치기 슬림화,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되는 가게는 메뉴가 몇 개 없다. 요게 이제 꽂혔어요. 맞죠? 음식점에서 잘 되는 데는 이제 메뉴 한두 개. 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4시 반에 꼭 오셔서 들어보세요.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일단 매매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사서 내 바스켓에 어떻게 두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일단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번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급락을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시장이 상승할 때 제가 우리 직원들 이제 보면은 이제 막 갓 들어온 직원들 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 물론 바빠요. 고객들이 전화도 엄청 오고 막 불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문도 막 넣어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본인도 매매를 굉장히 바쁘게 해요. 막 어떤 거 팔고 어떤 거 사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막 시장 올라 그러면서 막 홍보를 하고 막 주식을 사거든요. 그런 거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덮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근데 반대로 행동하죠. 에휴, 이거 차라리 안 본다.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바빠야 되는데 저는 그걸 수평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네. 가지치기와 슬림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스켓 얘기를 하면서 이 설명을 좀 잠깐 드렸던 거예요. 자료 같이 볼게요. 예, 쭉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잘 다는 가게 음식점에는 메뉴가 몇 개 없습니다. 시그니처로 그냥 승부해요. 그냥 돈가스면 돈가스 전문점 가면 돈가스만 있고 그냥 시그니처로 하는 거지. 잘 안 되는 동네 가게 가면은 한 20개, 30개씩 있잖아요. 뭐 별거 다 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가지 않아요. 즉, 잘 되는 몇 개의 내 승부를 가지고 주력 메뉴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왜 특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일단 곰팡이의 교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곰팡이들이 그런데요. 자양분이 풍부할 때 막 이렇게 자기들이 먹고 살 게 많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냥. 근데 환경이 안 좋은 곰팡이한테 환경이 안 좋은 거 뭘까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추워지니까. 그러면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게 다 독립개체로 움직였던 게 그냥 하나로 딱 들어서 한 덩어리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심리서가 아니고 주식 행동경제학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모인다고 해요. 네.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예사가 아무나 막 사도 그냥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안 좋거나 이미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종목이 많으면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가지고 손실 나다가 오를 때는 어떤 종목만 오르고 어떤 거 못 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다시 원상복구가 안 돼요. 종목이 많으면. 그래서 빠질 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수평 이동을 제가 이제 이론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저 혼자 얘기하면은 또 뭐 네가 뭘 하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의 말을 빌어보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라고 한 제럴드 로브의 이론이 있고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피터 린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구니에 담을 계란의 수 가지고 니네 싸우지 마. 얼마나 좋은 계란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야. 야, 맞네요. 어떤 주식을 어떤 계란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란을 많이 담니 작게 담니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죠.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강연회 할 때, 세미나 할 때 항상 쓰는 거예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이거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3프로에서 아카데미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 할 것 같은데요. 제 아카데미를 쭉 들으시는 분은 앞으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꼭 보게 될 거예요. 이 드레스를 팔고 있어요. 옷을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빨간색 옷과 파란색 옷과 검은색 옷을 3벌씩 가져다가 지금 진열해 놓고 파는 거예요. 이 뒤에 건 뺄게요. 그냥 3벌씩이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빨간색 다 팔렸어요. 파란색은 한 벌 팔렸어요. 아니, 네. 2벌 팔렸어요. 네. 까만색은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빨간색을 다 팔렸으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그쵸? 얘도 두 개 팔았으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네. 얘는 까만색은 하나도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까만색도 이쁜 옷입니다. 한번 고객님 입어보세요. 이것도 설득을 좋아요. 한다. 이렇게 설득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할인해서 팔아야죠, 빨리. 아. 안 팔리는 거는 그 할인해서 파는 게 주식에서 뭐예요? 손절매입니다, 그게. 그게 손절매예요.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빨리 얘는 손절매하고 얘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잘 팔리는 유행하고 있는 잘 팔리고 있는 빨간색 드레스 그리고 파란색 드레스를 일부 얘를 판 돈을 가지고 얘를 더 많이 들여와서 빨간색이 잘 팔린 동안에는 빨간색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겠네요. 이게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이번에 아까 그 반도체 소부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중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이번 시장에 안 빠졌어요. 뭐 지금 얼핏 기억나는 거 뭐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TCK 뭐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애들 있잖아요. 오늘도 엄청 잘 갔죠. 네. 얘들은 오늘도 20% 있을 때 올랐고요. 맞아요. 떨어지는 날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같은 날 걔네는 안 떨어졌어요. 얘는 폭락했어. 야, 반도체만 폭락한 게 더 수익률이 좋겠지? 얘는 별로 안 빠졌으니까 얘 팔고 얘 산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의고 탄탄하고 이익 성장이 있고 그래서 안 빠지는 놈을 좋은 주식을 팔고 더 많이 빠진 애들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내가 종목이 10개 종목이 있는데 앵커님 주식이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중에 한 3, 4개는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현대차 갖고 있고 뭐 쭉쭉 갖고 있어요. 좋은 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남들 다 오르는데 못 오르는 어떤 걸 갖고 있었어. 네. 그런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걸 빨리 좋은 종목으로 옮길 수 있는 저로에게는 이런 기회뿐이 없어요. 올라갈 때 얘는 이미 더블 났고 얘는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20% 팔아서 더블 난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얘도 30% 빠지고 얘도 30% 빠졌네? 그러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제가 수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란을 한 개 담니 10개 담니를 따지지 말고 좋은 걸. 좋은 계란을 담는데 그 좋은 계란을 나의 시그너처로 몇 개의 바구니 내, 즉 바스켓 내에 몇 개를 승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요. 내일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주말에 뭔 일을 해요. 아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우린 듣고 그런 행위를 해낼 수 있어야지만 이후에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 아세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왜 못하냐? 이걸 실행하는 거를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실행에서 좀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옮겼다가 얘 떠버리고 얘는 뭐 어떻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지금은 이런 수평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는 지금은 팔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뭐 스파시화학으로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3프로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지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카데미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들으시면은 드레스 보시면은 딱딱 아 이거 나 알아 하고 대답하시면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맞죠? 지금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3프로에서 지금 하는 거라서 저는 콘텐츠에 네. 강의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보셨겠지만 장중에 스파스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론만이 아니 현실적으로 실전 투자는 상당히 이론하고 다르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즉시 응대가 얼마나 필요한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이 지금 6,300에서 5,500까지 다시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안 일어날까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단순화시켜서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즉각 반응할 거야. 요런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요런 비교를 해드리면 재밌어 하시네요. 얼룩말 얘기도 아시죠? 얼룩말 얘기. 얼룩말? 예. 얼룩말은 사자 옆에 왜 보면은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딱 누워있는데 얼룩말이 어슬렁거리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태연스럽죠. 저 보면서 네. 도망가야지. 그렇죠. 맨날 되게 그래요. 태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얼룩말은 그렇게 사자 옆에 잡아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얼룩말은 위장병이 없답니다. 위장병이 없대요. 그래요? 아주 태연하대요. 왜 그러냐? 얼룩말은 사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곧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본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태생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 판단으로 어떻게 정도 해야 될까라는 감을 좀 가이드라인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이사님 오늘 전반적인 말씀이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이 변동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맞습니다. 가운데 예. 다시금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뭐 이런 부분을 오늘 가이드를 좀 주신 이런 것 공부를 같아요. 그냥 오늘 말씀을 좀 드린 네, 거고요. 네,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왜 뭐 갑자기 와가지고 방송하면서 공부를 해?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시황이요. 지금 시황이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야 된다. 내일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이런 시황이 아니에요. 근데 저의 의견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제가 시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서두에 뭐라고 표현드렸냐면 변동성을 줄이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저의 시황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그럼 주셨어요. 거기 네. 시황에 맞춰서 나는 투자를 할 건데 네. 그 변동성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주신 코스피 5791 고갭 메우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이사님과의 시간은 빨리 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박병창 이사님의 인사이트 오늘은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